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22년 상반기 샘플 문항 풀어볼 건데요. 6문항이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고 유형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출제사가 휴노이기 때문에 피셋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사소통으로 예를 들면 뭐 일치 불일치 문제나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순서 배열하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유형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수리도 응용수리랑 자료 해석들 섞여 나오는 거고, 문제 해결도 뭐 명제는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참거진 문제나 논리 퍼즐,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처리 능력 있죠. 비용 계산하고 누가 더 적절한지 가장 효율적인 거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수문에서 나올 수 있는 피셋형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요한 것만 딱딱 짚으면서 빨리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맥락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뭐 굳이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보기의 앞뒤만 잘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부정승차의 소지를 없앤다고 하죠. 소지가 뭔 말이에요?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을 생기게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가. 네, 좀 말씀드리고 하나씩 적어가면서 해볼게요. 소재는 요런 뜻이 있는 거고요. 사실 맞춤법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는 게 좋다. 네이버 사전 같은 걸로 검색을 하는 게 좋겠다. 예문도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반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객의 위약금이 늘어나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러분, 부수적이라는 게 뭐예요? 좀 추가적으로, 원래 있던 거에 좀 더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고객이 원래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는데 위약금이 더 붙어가지고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다.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부수적이라는 건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 개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코레일톡 앱의 위치 정보 접근을 준용해야 한다. 준용이 아니라 허용이겠죠. 우리 어플리케이션 처음에 휴대폰에 깔면은 그 접속했을 때 허용 거부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용은 뭐냐?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네,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지만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포인트죠. 네, 요거를 가해서 적용하는 거다. 예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선진국의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약간의 수정이 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은 어렵지 않게 구했고요. 소지, 부수적, 준용이라는 거, 요 단어 뜻 이번에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요거 좀 어려웠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이해하고 풀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거를 이해하면서 푸는 게 나쁘지가 않은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실전 가면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실전이라면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 봤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뭐다? 이 글은 필자가 주장을 하는 논설문이다 이 말이에요. 논설문. 논설문이면은 보통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문단이 특히나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정리를 하는 문항이 될 거고요. 저는 이런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보기를 읽으면 왜 좋냐? 첫 번째로 소재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게 뭘까? 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이 다섯 개로 좁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과학이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 의견은요, 타당하지 않다. 즉, 뭐다? 양립이 가능하다. 같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2번. 과학자와 종교학자는 진리탐구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 포인트는 어디다? 제 눈에는 이 과학자랑 종교학자, 이 사람들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에 집중하냐, 학문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정답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3번. 과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신학은 신에 관한 증거들을 의심 재해석하는 학문이다. 학문이다. 신학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과는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한다. 신의 존재 입증. 보기를 파악을 했는데 저는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보기를 읽고 났을 때 이 글의 소재는 과학과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3, 4, 5번은 어떻습니까? 한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우르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3, 4, 5번 중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생각은 하고 본문에 올라가자는 거죠. 자, 지문 읽어보죠. 과학이 무신론이고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는 이거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문화인들 사이에서 과학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곤 했다. 그럼 이 문화인들은 누구겠어요?
이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에 반대되는 사람들, 즉 종교인이 될 겁니다. 사실 과학자도 이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 같이 저명한 과학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을 비웃을 수는 없다. 과학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끝문단으로 내려갑니다. 과학은 증거에 의존하는 반면 종교는 계시된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라고 하죠. 바로 그러나로 받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교인들에게는 계시된 사실이 바로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계시된 사실이 증거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과학은 증거에 의존한다 그러죠. 종교도 결국에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줄 더 읽어보죠. 지속적으로 신에 관한 증거들에 대해 회의하고 재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학을 과학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결코 모순은 아니다. 신학이 곧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과학이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서로 비슷한 점이 있고 신학이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보면은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뭐 중간 이것저것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보고 '아 2 번도 정답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지엽적이에요. 지금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과 이 종교,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과학자, 종교학자에 대한 얘기를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목적을 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죠. 2 번은 추구한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 된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아시겠죠?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바네 논설문이겠네. 그러면은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 잘 읽어야지. 근데 보기에서 먼저 소재 찾고 범위를 좀 줄이고 들어가야겠다. 보기 먼저 읽고 첫 문단이랑 끝에 문단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응용술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회사로 가던 도중 서류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최소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운전해야 될까? 각각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고요. 동일한 경로로 이동한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요. 60km per hour로 15분 동안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속시 개념 아시죠? 거리는 뭐예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한 거죠. 속력 곱하기 시간. 예, 요 공식에 따라서 지금 얼마의 거리를 이동한 거냐면 60km per hour 60분에 15분 그죠? 시간으로 따져 줘야 되니까 15분은 4분의 1이죠. 예, 그래서 15km를 이동을 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회사까지의 거리의 절반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회사까지의 총 거리는 얼마다? 30km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75km per hour의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리는 15km고요. 속력은 75고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죠,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 5분의 1인데 5분의 1 하면 우리가 20이죠. 그래서 여기서 20분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 기준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60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분모를. 12를 곱해 주면 되기 때문에 12분이 걸린다. 12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되고, 택시 탔을 때 시간이 8시 20분이니까 집에 도착하면 몇 시겠어요? 8시 32분입니다. 그다음에 승용차를 타기까지 3 분의 시간이 걸렸다. 자 8시 35분이 됐고요. 이 승용차를 타자마자 회사를 향해 운전하고 9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분이 남았습니까? 25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총 거리는 얼마였어요? 아까 구했듯이 30km가 됩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30km를 어떤 속력으로 가야 됩니다. 속력으로 가야 되는데 25 분이죠. 근데 요거는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60분에 25 요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을 계산을 하면요. 30 곱하기 거꾸로 곱해 주면 되죠. 예 요렇게 하면 되고요. 계산을 해 보면 72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5 번입니다. 논리 구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계산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요거는 너무 성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문제를. 국가 총 지출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양수다, 즉 플러스다 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증가율이 다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2013 년에서 14년 갈 때 5.6 에서 4.0이 됐다고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3 년이 이제 100 이면 14 년이 전년 대비 4%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퍼센트니까 단위가. 증가율이 4%다 그러면 104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2013 년이 제일 작고 2018 년이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예, 5 번이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한번 보면요. 2017년 국가예산이요. 18년 국가예산의 92.9% 다라고 하는데 2018 년이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이거를 이제 100 에서 7.1 빼니까 92.9 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아주 이거는 우리 수준을 무시를 하는 고런 수준의 함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를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다? 증가율, 양수면 뭐다? 계속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2013 년부터 18 년까지 모든 증가율이 양수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3 년이 가장 작고 2018 년이 가장 크다. 요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요거는 자리 배정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새로 채용된 직원이 9 명이고요. 기획, 홍보, 인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1, 2, 3 지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현황을 볼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인사부를 3 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인사부는 무조건 1 아니면 2 지망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인사부보다 홍보부로 발령받고 싶어 하는 애는 2 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사부는 몇 지망입니까? 무조건 2 지망에 들어가는 거죠. 인사는 3 지망이 없기 때문에 2 지망이 인사고 1 지망이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홍, 인, 기 순서가 이제 2 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태블릿으로 일일이 쓰면은 너무 안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요렇게 그려 왔고요. 오른쪽이 1, 2, 3 지망, 왼쪽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인기가 지금 2 명이라서 요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자, 이 지망으로 기획조정부를 지원한 직원이 이 지망으로 홍보부를 지원한 직원보다 2 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인사가 1 지망 아니면 2 지망만 들어갈 수 있는데 2 지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인사는 1 지망에 배정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근데 2명 더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거를 먼저 적용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인사부보다 기획조정부로 발령받고 싶어 하는 애가 3 명이래요. 자, 두 번째 거랑 비슷하죠. 인사부보다 기획조정부, 즉 기, 인, 홍 순서가 몇 명이다? 3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4 명이 남았잖아요.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지망으로 기획조정부를 지원한 직원은 뭐냐면 인, 기, 홍이고요. 이지망으로 홍보부 지원한 직원은 인, 홍, 기가 됩니다. 근데 얘가 2 명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3 명이고 여기가 1 명이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맞춰지는 거겠죠. 자 요렇게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보기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1 지망으로 인사부를 지원한 직원은 4 명이다. 맞고요. 홍보부를 1 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이 가장 적다. 얘 둘 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셋, 넷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고 3번 3 지망으로 홍보부를 지원한 직원이 가장 많다. 네, 눈대중으로 봐도 홍보부 천국이죠. 4번 기획조정부 3 지망 인원 6 명이다 라고 하는데 3 명밖에 안 됩니다. 정답은 4 번이고요. 5 번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표 그리는 거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직원이랑 이 부서만 나와 있어 가지고 혹은 이 부서랑 지방만 나와 있어서 이 기준을 잡고 그리기가 편했을 텐데 지금은 이 기준이 3 개인데 행이랑 열에 뭘 넣어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들을 보면서 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사람이랑 지망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안에는 이 OX가 아니라 홍보부, 인사부, 기획부 이렇게 부서를 채워 넣어야 되는 표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연습 많이 해 보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참고 지시고요. 요거는 모순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순을 찾아야 금방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되게 빨리 풀 수 있거든요. A, B, C, D 이 5 명의 직원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 명은 진실, 2 명은 거짓이다. 2 명이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이 모순이 이 2 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트가 2 개다. 회의도 참석 안 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A, B, C, D, E의 진술인데요. A가 말합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근데 C가 말하죠. "A는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요." 2 개가 뭐다? 예 모순이고요.
근데 B는 A와 C는 둘 다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참일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B가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러면 A가 회의에 자기가 참석했다는 요 위의 진술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참이어야 되거든요. C는 참인데 D랑 E를 보면요. D가 말합니다. E만 회의 안 왔는데요. 그러면 A, B, C, D 이 4명은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E는 말합니다. A, D, E 이 저가 E잖아요. A, D, E만 참석했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A, D, 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A, B, C, D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네 둘도 뭐다? 네,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두 세트니까 요 첫 번째 세트에서 이제 거짓 false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 밑에도 거짓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B가 거짓이라고 해 버리면은 위에서 이미 거짓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B가 이제 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지워 볼게요. 네, 그래서 B가 참이다. 예, 당연히 A도 참이 되는 거고 예, C가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자, 참석자랑 이 참말을 하는 애 요렇게만 좀 구분을 해서 쓸게요. 참석자는 누구죠? A랑 이 C죠. 근데 참말을 하는 거는 이제 A랑 B고요. 거짓까지 쓰죠 그냥. 예,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금 C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고 참말을 하고 있는 이 A, B, C는 예, 정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A, B, C 제껴주면 정답은 3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굳이 끝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시겠죠? 뭐 어쨌든 저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쓴 것처럼요. D랑 E의 주장을 각각 보면은 참석자가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참석자에 C가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E가 기각이고 네, D가 채택이 돼야 됩니다.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참석자 A, B, C, D이고요. 참말을 하는 게 A, B, D고 거짓말을 하는 게 C, E가 됩니다. 참석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E 혼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레일 2022년 상반기 문제도 6개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슬슬 다른 강사분들 해설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제 해설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제사에서 정답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강사분들의 해설을 다 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풀이법을 찾아서 학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단 링크에 정보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실전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전공 25개랑 NCS 25개를 같이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당일 딱 문제를 펴봤을 때 전공이 풀기가 수월할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면 난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전공 먼저 빠르게 다 풀어줘야 됩니다. 암기한 거기 때문에 전공은 마음먹으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남은 시간을 NCS에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정답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작년 상반기, 21년 상반기처럼 전공이 뭐 경영학을 예를 들면 CPA 수준으로 너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공 제끼고 NCS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영상 보는 수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험장 가서 문제 딱 펴봤는데 어려워 보이면 벙 찐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1시간 남짓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공이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할까봐 높아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수문에서 나올 수 있는 피셋형은 웬만하면 다 풀어보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